오늘 에너지 안보와 순환 경제를 위한 바이오 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바이오 에너지 포럼 황상규 사무처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포럼은 한 3년 전부터 준비 모임을 해왔고요. 작년 10월 18일 날 창립을 해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사단법인 신청 중이고 다음 주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미자 의원실과 바이오 에너지 포럼이 공동 주관하고 구자근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이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 식순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요. 4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들 이제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있고 많은 토론이 예상됩니다. 요 4페이지에 순서를 간단하게 한번 훑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소개 이후에 국민 의뢰와 내빈 소개가 있을 것이고요. 개회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영사 김성환 개회사는 이미자 의원님과 고원영 바이오에너지 포럼 공동대표님께서 하시고요. 환영사는 김성환 의원님, 구자근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축사는 환경부 유재철 차관님이 오늘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박일준 차관님이 원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대정부 질문 참석 중이라서 일정에 조금 현재 변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조 발제를 듣고요. 마지막으로 토론 순서로 오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국민 의뢰를 진행하겠습니다. 내빈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 의뢰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빈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신 순서로 해서 김성환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는 국회 통상산업자원위 위원이시고 더불어민주당 노원병 의원이십니다. 다음으로 우원식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시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환경부 유재철 차관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포럼 주체가 바이오 에너지 포럼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공동대표분 세 분이 함께 인사드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국현 대표님, 고원영 대표님, 김규환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마 한 분 한 분 다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개회사 순서입니다. 공동 주최를 하신 이미자 의원님께서 현재 지금 본회의 대정부 질문 관련해서 또 이게 일을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잠깐 내셔서 이제 오실 계획이신데요. 그리고 두 분이시기 때문에 바이오에너지 포럼의 공동 대표로 계신 고원영 대표님께서 개회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바이오 포럼 공동 대표이사 고원영입니다. 먼저 에너지 안보와 바이오 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공동 개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정세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하고 바이오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보급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산업통상부와 환경부에 그 위에 관계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90% 이상이 수입하는 나라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불안과 기후 변화 위기로 에너지 안보가 더욱 중요하고 되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움직임은 알리백과 같은 기업의 자발적 캠페인으로 이어지고 있고 EU 탄소 조정제도 시행으로 이미 새로운 무역 장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 산업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EU는 러시아에 의존하던 에너지를 중단하고 친환경 전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리파워를 발표했고 미국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청정 에너지 기술 및 설비 보급 등의 보조금을 주면서 혜택을 줘서 각국이 에너지 안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U CBAM 시작으로 도입된 각종 환경 규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움직여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탄소 제로를 달성하고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게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안보는 국가 경제, 정치, 외교 등에 직결된 사안이어서 에너지 안정된 공급과 다양한 에너지원의 발급을 향한 효율적 에너지 믹스와 에너지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요한 전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자원과 활용 문제는 국가 경제에 있어서 국가 경제와 안보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각계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결성한 바이오에너지 포럼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에너지 자원의 발굴 및 이용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국가의 발전 그리고 에너지 자원으로 탄소 중립 물질인 바이오매스를 적극 활용해야 하나 바이오매스가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민원을 야기시키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책 변화가 아주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방안으로 지산지소형 분산형 전원 안성을 위해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전력망에 필요한 전력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해 지역 에너지 자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아주
소규모 발전에 대한 지원 제도가 아주 미흡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바이오 에너지 포럼은 지구 온난화를 늦추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자원의 발굴 및 생산, 보급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인식과 구조, 제도의 개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친환경 에너지 순환에 구현되도록 관계 부처와 전문가와 협의를 받되어 에너지 안보와 순환 경제에 위한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그 비전과 주요 대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포럼이 사회 경제적으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영사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님이십니다. 우원식 의원님께서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시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 의원으로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하고 저하고는 노원 을구와 노원 병구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에너지 문제 가지고 제일 예민하게 하는 사람이어서 둘을 불렀는데 그 노원구가 그렇습니다. 이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데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이 고려해야 되는데 정말 이 세계가 요즘 에너지 전쟁 중이죠.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가격도 굉장히 오르고 그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느라고 유럽도 석탄 석유에 대해서 수입 다변화를 굉장히 꾀하고 있고 또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전략도 짜고 지금 우리 공동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IRA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무역 장벽을 높이 쌓아서 자국 무역을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서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10년 동안 183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재생에너지 그리고 이런 걸 기반으로 깔고 가고 있는 중이고 또 유럽도 리파워 EU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IRA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실은 미국에다가 계속 니네만 보호하지 말고 같이 먹고 살자 이러는데 미국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유럽도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고서 리파워 EU 정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점점 더 여기다 그 재생에너지의 산업을 키우기 위한 기반을 깔기 위한 투자도 엄청나게 하고 또 EU의 이 무역 경제권을 지키기 위해서 담도 높게 쌓고 이런 속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민주당에서는 IRA와 같은 한국판 IRA를 만들자고 해서 법도 내고 있습니다만 정말 요즘 우리 정부가 하는 정책 방향은 그것과 잘 맞지 않아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면서 사실 이제 그 아리백에 되지 않는 에너지 원전은 좀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게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원전은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줄이는 이런 예산 편성을 보면서 이건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또 한편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5년 가다 보면 재생에너지 기반이 다른 미국이나 EU나 다른 나라하고 점점 더 벌어져서 이거 수출 경쟁력, 산업 경쟁력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조선 말에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해 나감으로 해서 외국의 사조, 전 세계의 사조에 따르지 않고 문을 꽉꽉 닫아 걸음으로 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식민지가 됐듯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변하고 있는 무역의
장벽 또는 세계적 흐름 여기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 이게 에너지 쇄국 정책에 대해서 5년 후에 우리 산업 경쟁력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면서 이 재생에너지 문제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그 우리의 산업 경쟁력 측면도 있고 소위 에너지 안보라고 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에너지의 94%를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사실은 이 분산형 전원, 특히 태양, 바람, 바이오매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분산형 전원이기도 하고 국내에서 생산되기도 하고 우리가 생산되지 않는 거를 억지로 에너지를 수입해 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마다 큰 파동을 겪고 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갖고 있는 에너지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잘 발전시켜 나가면 에너지 안보에도 크게 도움이 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렇게 오늘 바이오 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기쁜 일입니다. 이게 그 재생에너지 원별 장단점들을 잘 고려하고 그리고 국가의 최적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바이오 에너지, 이게 바이오매스 이런 것은 화석 연료를 대체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도 하고 또 분산형 그 소규모 분산형 전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순환 경제를 촉진시키는 아주 토대이기 때문에 바이오매스도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정말 일석삼조의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우리 환경부 차관도 계시는데 본격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 아닌가. 기후위기 시대,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는 거는 김성환 의원이 늘 하는 얘기인데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벌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구도 살리고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 외국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에너지를 잘 발전시키는 일, 그중에서 바이오매스,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여기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고 하는 일이 앞으로 우리의 중요한 경제 정책이기도 하고 산업 경쟁력을 갖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런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의 토론회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손잡고 이 일이 잘 돼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 하는 말씀으로 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께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시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병 의원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사 듣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환노위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법안이 처리가 됐죠. 아마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바이오 포럼도 생기는 것 같고 또 오늘 토론회도 같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국회의원입니다만 구청장 시절에 어떻게 이 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켜 볼까 하고 오스트리아 귀싱이라고 하는 마을에 갔었는데 그 귀싱에 갔더니 그 마을에서 닭똥으로 보여요. 축산 분유하고 나무 칩을 이렇게 섞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작은 산촌 마을인데 에너지 자립하는 마을을 구경하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안내해줬던 그 마을 주민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냐면요. 아까 우리 우원식 의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 200조 정도의 석탄과 석유, 뭐 원자력 이런 걸 수입해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동네도 밖에서 석유와 석탄 에너지원으로 발전을 해서 쓰고 그 돈이 다 밖으로 흘렀는데 지금은 우리 마을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우리 마을 안에서 소비한다. 그래서 이제 직선으로 흘러가는 모델에서 일종의 자원 순환형 모델을 설명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분산 에너지 모델이겠구나 싶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지금 IPCC의 경고에 따르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지구의 온도가 1.5도씨인데 사실상 그거 막기 어렵다는 거고 2.0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인류에게 주어진 숙제 아니겠습니까? 2.0을 넘는 순간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지구 온도가 올라가서 문명이 파괴될 수 있다. 고로 이제는 무슨 선택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석탄과 석유 문명을 벗어나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문명을 짜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에너지원에 바람과 햇볕만 있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동물을 키우고 또 나무가 계속 태양을 먹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활용하는 이 소위 바이오 매스, 바이오 가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우리는 그동안 이 부분은 조금 소홀히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 차원에서 수분이 많은 돼지똥은 바이오 가스로, 이 유기질이 많은 이 소똥은 바이오 매스 발전을 통해서 그것을 처리 곤란한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에너지의 새로운 한 종으로서 그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 동네의 민원 해결이기도 하고 그 동네의 일자리 창출의 수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최근에 이 대통령께서 또 쌀 자급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입법안을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쌀 농사를 작업하는 것도 대체작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바이오매스를 잘 만들고 활용하는 것 이런 게 다 연관되어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무슨 곡물을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소비하고 이럴 수 있는 일종의 에너지 자립형 모델을 만드는데 우리 이 바이오 포럼이 좋은 역할을 하길 바라고요. 저희 국회에서도 그 각각의 동네마다 다 특성이 다릅니다. 바람이 많은 동네는 풍력을, 햇빛이 많은 동네는 태양광을, 그리고 이 돼지를 많이 키우는 동네에서는 바이오 가스를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 새로운 탈탄소 문명의 중심 국가가 되길 수 있도록 열심히 돕고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환경부 유재철 차관님의 축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차관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특별히 저희 우원식 의원님과 김성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이오에너지 포럼 공동대표이신 고원영 경국현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두 분 의원님께서는요 특별히 환경 문제하고 이 기후변화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의원님보다 관심이 많으신 의원이시고 실제로 또 그래서 환노위에서도 활동도 이렇게 아주 다선의 의원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환노위에서 활동해 주시고 계시는데 축사에서 말씀 주셨지만 저희들을 도와주신 의원 국회 차원에서 도와주신 거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굉장히 사실상 마음의 부채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바이오 에너지를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과연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측면도 바라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천연 자원을 채취하고 물건을 만들고 사용하고 뭐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하는 선형 경제를 이제 우리가 그 자원 순환망을 구축하는 순환 경제로 바꿔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우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을 기존의 그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해서 법 제정을 했고 또 김성환 의원님께서 따로 말씀 주셨지만은 또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도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특별히 우원식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선형 경제의 가장 핵심인 화석 연료를 우리가 대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후 변화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화석 문명은 점차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 한 축이 이 바이오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매스는 바이오매스도 탄소를 많이 이제 포함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바이오가스라고 할 때 메탄가스를 의미합니다. 우리 유기성 물질들이 이제 혐기성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은 메탄가스, 그러니까 탄화수소의 일종인데요. 탄소와 수소가 결합한 메탄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그 자체가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 21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의 21배 이상의 온실 효과를 갖는 온실가스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 메탄가스 자체가 에너지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이 메탄가스를 분해하면 청정 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그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고 하는 것은 기후 변화를 완화할 수도 있고 우리가 화석 연료를 덜 쓰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에너지도 생산하는 그 일석삼조의 좋은 효과가 있는 그러한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김성환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은 유럽 곳곳에 가보면요 정말로 그 기존의 에너지를 바이오로 전환해서 하는 마을이 곳곳에 있습니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어딜 가나.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이오가스를 좀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부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률 제정을 통해서 저희가 본격적인 그 바이오가스 생산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생에너지의 목표는 아직은 제가 볼 때도 미흡해 보이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올리고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감히 두 분 의원님들 앞에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사실 바이오 에너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측면인데 오늘 산업부 차관이 오시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못 오시게 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만 아무튼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환경과 에너지 안보 두 가지 측면에서 정말로 중요한 이슈를 오늘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을 하는 자리가 생긴 게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많은 그 정책적인 참고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체 기념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원래 맨 뒤에 해야 되는데 일단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 모시고 그 공동대표단과 발제하실 분과 토론하실 분들 다 나오셔가지고 기록 좀 남겨주셔야 다음에 또 저희가 이어서 또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좀 형식이지만 또 내용으로 아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들, 그러니까 일반 참석자 분들께서도 그러니까 함께 하실 수 있으면 나오셔서 좋습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기조발제 시간입니다. 제목은 탄소 중립을 위한 바이오 에너지 정책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해서 이제 각계 이해관계자 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문제 제기식 또는 정책 제안식 그 내용을 포함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포럼 공동 대표로 계신 경국현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바이오에너지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경국현입니다. 그 탄소 중립을 위한 바이오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시죠. 다음 장. 그 바이오에너지의 정의를 보면 그 신재생 에너지법 제2조에 보면 생물 유기체를 변화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 연료와 이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화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바이오에너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물 유기체가 바로 바이오매스입니다. 바이오매스는 식물과 동물에서 유래되는 유기물질이며 자원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지 않는 탄소 중립 물질입니다. 그런데 국내 환경 관련된 법령에서 이 바이오매스가 폐기물로 분류돼서 바이오매스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인식과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좀 다시 살펴봤습니다. 바이오매스는 자연적으로 그리고 생태적으로 보면 탄소 중립 물질입니다.
그 바이오매스는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닙니다. 현재 그 탄소의 순환 사이클을 보게 되면요. 탄소가 공기 중에 약 8,200억 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CO2가 식물에 의해서 광합성에 의해서 캡처가 돼가지고 현재 바이오매스 중에 있는 탄소가 2조 톤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관리 부재죠. 현재 관리를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매스가 바로 태워져서 CO2가 공기중으로 그냥 날아가거나 또는 그냥 버려져 가지고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 가지고서 CO2가 공기 중으로 다시 날아가서 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기 중으로 다시 날아가는 CO2를 양을 미니마이즈 시키고 이 바이오매스를 가지고서 새로운 어떤 이 탄소 중립적인 에너지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그 바이오에너지의 목표고요. 그래서 이 바이오매스를 가지고서 저희가 말하는 바이오매스는 이 살아있는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오매스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가지고서 고용연료 그리고 분산형 열병합 발전, 그다음 바이오 항공유. 2020년도부터 항공유에도 바이오 항공유를 드롭인 퓨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디젤. 현재 저희 모든 바이오 디젤은 폐식용유를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 디젤이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식용유 버려진 폐식용유의 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가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메탄올, 그리고 바이오 메탄, 그리고 바이오 수소, 그리고 바이오 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이오매스 대기 중의 CO2는 이 말씀드린 것처럼 광합성에 의해서 에너지가 필요 없이 바로 포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이오매스고요. 그래서 바이오매스는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그린 탄소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과거에는 석탄, 화석연료를 연료 썼을 때는 이것이 그냥 하나의 쓰레기였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 빨리 치워버릴까 했었는데 우리가 탄소 중립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그린 탄소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기 중에 CO2를 포집하고자 하는 많은 그 시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CO2를 직접 포집하는데요. 현재 공기 중에는 CO2가 대략 한 400ppm 있습니다. ppm은 100만 분의 1이고요. 즉, 10,000개 중에 4개가 CO2입니다. 이 농도가 얼마 안 되는 CO2를 흡수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저기 보면 팬이 있죠. 팬 직경이 하나가 5m입니다. 전체 높이가 25m 되는데요. 그러니까 10,000개 중에 4개뿐이 안 되는 CO2를 흡수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들여서 팬으로 공기를 땡겨서 CO2를 분리시켜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뭐냐면 자연계에서는요. 모든 CO2가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전환된 CO2가 예를 들면 저희가 서울시에 보면 가로수 치기 많이 하고 있죠. 이거 지금 어떻게 하냐 그죠. 태워서 버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돈을 들여서 CO2를 흡수하겠다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사실은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바이오매스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 저희 바이오에너지의 목적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의 가치를 다시 살펴보게 되면요. 바이오매스는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를 합니다. 즉 바이오매스는 유일한 탄소 중립 물질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그래서 탄소 중립 우리가 2050년도에 탄소 중립 을 실현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를 사용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산업에서 발생하는 그 CO2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 자립에 기여합니다. 국내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재활용하게 되면 생산력이 늘어나고요. 또 국내 바이오스를 사용하게 되면 수입산 바이오매스를 사용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에너지 자립마을처럼 시골에서 에너지 자립화되고 또한 에너지 수입을 통한 외화 유출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또한 에너지가 안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에너지가 원의 대부분을 92%를 수입해왔지만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를 수입해온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석탄을 수입해와서 석탄을 연소시켜서 전기를 만들었죠. 근데 석탄이 만약 쓰이지 않으면 앞으로는 뭐냐면 결국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수소를 수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기를 가지고서 수소를 만든 그 수소를 가져와서 다시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에너지 수입하는 거 똑같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탄소 중립으로 우리가 가면서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석탄하고 도시가스 그다음에 우라늄을 수입해서 전기를 만들었는데 이걸 수입을 못합니다. 근데 태양광 풍력은 잘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에 대한 수입은 또 다른 얘기인데 수소는 사실 전기 가지고 수를 만들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수입하는 얘기는 전기를 수입하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에너지 안보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다가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강하게 좀 다루려고 그랬고요. 그래서 에너지는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 빈국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에너지 안보가 더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금은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청정수소의 25%는 국내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소가 에너지원의 주로 사용이 된다면 그 에너지원도 25%는 국내 생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즉 뭐냐면 국내에서 벌어지는 폐기물 가지고서 수소를 만들면 이 25%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에너지 안보는 중앙 집중형보다는 분산 에너지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발전소를 통한 원거리 송전보다는 공급과 수요가 맞닿아 있는 소형 발전소가 맞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바이오매스가 지역 분산형 에너지로서 가장 적합합니다. 다음입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는 고용 효과가 매우 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태양광이나 풍력을 보게 되면 그렇게 고용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는 고용 효과가 뛰어나고요. 그 고용 효과를 통해서 현재 지방들이 인구가 줄면서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좀 억제하고 방지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또한 지역의 어떤 경영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분산형을 통해서 우리가 송전탑을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송전탑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송전탑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건강권과 재산권이 현재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그 사용되지 않는 그런 바이오매스가 워낙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냥 폐기물로만 분류돼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최대한 활용을 통해서 자원순환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실태 및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바이오매스는 여러 가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만 일부만이 현재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현재 예를 들면은 한 1년에 6천만 톤 정도 되는 유기성인 폐자원이 그리고 연 200만 톤의 농작물 배지 그리고 80만 톤의 과주 전종목이 그렇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고부가치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바이오매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관리를 안 하는 거고 그건 버리는 거고 그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썩으면 메탄이 발생하는 거니까 메탄은 온실가스 효과가 CO2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 활용이 에너지 자립뿐만 아니고 환경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에 이제 바이오매스 그 제도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유기성 폐자원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고용연료로 제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스 촉진법에 의해서 바이오가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법상 바이오에너지에서 기타 바이오에너지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현재 이제 REC입니다. 이제 REC는 이제 전기만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REC 가중치를 이렇게 보게 되면 현재 미용 살림 바이오매스는 가중치를 많이 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수거하는데 수거 체계가 안 갖춰져 있고 수거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똑같이 뭐냐면 이 바이오매스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양은 작지만 산재되어 있는 거를 결국 우리가 다 끌어 모아야 됩니다. 끌어 모으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인 배려를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보조금을 준다거나 또는 이것처럼 REC를 좀 높여서 최대한 회수가 돼서 이거를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있는 그 에너지 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그 바이오매스 에너지와의 제약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매스가 이게 바이오매스는 한 가지이지만 이게 부처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바이오매스를 국가 전략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을 2009년도에 도입을 해서 중앙정부, 지자체 모두 합쳐서 바이오매스 활용 기본 계획을 5년 단위 수립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매스 관련돼서는 부처가 여러 부처가 같이 관련되어 있는데 명확한 담당 협의구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회의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서 통합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게 됐습니다. 또한 유기성인 폐자원은 폐기물 관리법, 그리고 가축분뇨는 가축분뇨 관리 기본법, 산림 바이오매스는 산림 자원의 촉진 법률이 있는데 농업 바이오매스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의 바이오매스가 발생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뭐냐면 그냥 농업이 끝나게 되면 잘라서 밭에 뿌리면 우리가 이게 일종의 퇴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퇴비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좀 살펴보면 얘가 썩어서요. 유기물은 CO2가 날아가서 공기로 CO2가 백도되는 거고요. 무기물 그 안에 있는 무기물 일부가 퇴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바이오차르가 돼가지고서 토양의 생태계를 유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퇴비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든지 그냥 버려서 그동안은 뭐냐면 잘라서 밭에다 쫙 뿌리면 자기가 알아서 퇴비가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퇴비 효과도 있지만 더 좋지 않은 악영향이 뭐가 있냐면 그것이 CO2로 돼서 다시 공기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아가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이것을 어떤 형태가 되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최대 활용을 해야 우리가 탄소 중립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또한 그 바이오매스가 이제 발전소가 많이 들어서면서 수입산이 들어서고 그러니까 수입산을 막고자 하면서 국내산도 같이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측면에서는 이게 바이오매스가 이제 폐기물이라는 인식 때문에 아직 바이오매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정부의 어떤 적극성이 결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바이오매스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사업용으로 활용하는 업체, 기업체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경제성이 없어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이 경제성을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업바이오는 지역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작고 그래서 이것을 운송 수고에 높은 비용이 듭니다. 이것이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와 이제 같은 측면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경제적인 유인책을 정부에서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바이오매스가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금 바이오매스가 과연 폐기물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폐기물이라는 개념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건위생적인 측면에서 폐기물이 도입이 됐어요. 사람에게 대해서 보건적으로 위해할까 봐 빨리 사람부터 격리시켜서 없애자는 것이 저 폐기물 폐수 하수 정책인데 지금 우리가 이걸 에너지로 다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폐기물을 분리를 해서 유해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다시 바라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매스가 폐기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폐기물 처리 시설, 재활용 시설은 내 집 옆에 들어왔으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디서 원인이냐면 이 폐기물이라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18세기 후반 때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흑사병으로. 그래서 원인이 뭔가 봤더니 원인이 바로 병원 수인성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냐면 상수도 하수도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물을 빨리 사람부터 격리시켜서 사람을 건강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깨끗한 물을 보내주자는 측면입니다. 같은 측면에서 폐기물도 발생을 하면 빨리 사람부터 분리시켜서 처리하고자 그동안 매립, 소각이라는 게 다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우리가 바이오매스를 보게 되면 이게 가장 중요한 탄소 중립 물질이고
이거 외에는 탄소 중립을 지킬 수가 없는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폐기물로 계속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저 맨 밑에 보게 되면 유럽에서는 2016년도부터 솔리드 리커버드 퓨엘이라는 국제 표준화 위원회가 설치가 돼 가지고 국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는 SRF가 그 폐기물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솔리드 리커버드 퓨엘입니다. 즉 뭐냐면 폐기물의 유해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리시켜서 이거를 새로운 어떤 IS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냐면 이 폐기물의 바이오매스가 더 이상 폐기물로 취급되어 있는 현재의 어떤 시스템들을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바이오 SRF, SRF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SRF도 그냥 폐기물.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은 폐기물 내 집 옆에 싫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저희가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정책 방안입니다. 정책 방안은 첫 번째는 뭐냐면 바이오매스 정책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종합적으로 에너지 안보 체계 확립이 절실합니다. 탄소 중립 실현이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서 에너지 수급에 엄청나게 심각한 어려움이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왜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탄 석유가 수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에너지원을 뭘 쓸 겁니까? 그럼 수소를 수입해 온다는 얘기는 그건 사실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는 또 경제 안보인데 그래서 이 어떤 현재 안보 체계가 뭐냐면 국가안보실에서 경제 안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가 여러 개의 부처가 같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통합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산업부에서는 청정수소로 수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에너지 안보 측에서 보게 되면 25%는 국내 생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오매스는 하나인데 이게 부처별로 이게 업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따로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범부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요. 또한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 계획을 범부처로 수립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농업 바이오매스도 에너지화 촉진법 법안이 만들어져서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입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게 경제성 개선입니다. 이게 바이오매스가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과거에 석탄은 그냥 석탄 광에서 꺼냈죠. 하지만 이거는 분산돼서 우리가 사람이 농업이나 이렇게 농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것들을 수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거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경제성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래서 분산형 소규모 발전 시설에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메가와트의 소규모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에는 RC 가중치를 차등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소규모 분산형 바이오매스 발전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현재 10,000개 이상의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바이오매스의 경제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바이오매스를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해서 국내산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내산 바이오매스는 수거 또는 건조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용 산림 바이오매스가 수거 건조 때문에 이 REC 가중치를 높여놨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농업 바이오매스도 매한가입니다. 농업 바이오매스도 수거 건조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REC 가중치를 높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SRF 관련 규정입니다. 현재 바이오매스 SRF 현재 미활용 국내 바이오매스 에너지 촉진을 위해서는 국내 유기성 폐자원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바이오매스를 포괄하고 있는 바이오 SRF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국내산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를 촉진하도록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바이오 SRF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SRF를 그냥 재생 가능한 거, 비재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별도로 구분시켜서
폐기물이 아닌 인식을 갖도록 용어를 다시 정립해 주었으면 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그 바이오가스 잔재물입니다. 현재 그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현재 그 얼마 전에 그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바이오가스가 만들어 생산이 되면 그 이후에 잔재물 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이 바이오가스는 이제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그 유기물 중에서 고체는 분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액상, 액체를 세포벽으로 자기가 빨아들인 다음에 이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고체는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를 한다 하더라도 잔재물은 남습니다. 잔재물은 남는데 이 잔재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바이오가스 잔재물이 이제 발생을 하죠. 이 잔재물이 이 발생을 하는데 이 잔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직은 세워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잔재물에 대해서도 에너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다음입니다. 또 하나가 그 바이오가스는 되게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만들어졌는데 바이오마스 촉진법을 보게 되면 생산에 대한 의무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이오가스 이용에 대해서는 공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 이용을 의무화하고 도시가스의 일정 비율을 혼합해야 합니다. 또한 바이오가스 생산 설비에 열분해 가스화 시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분해 가스화 시키면 모든 유기물 100%를 다 수소와 뭐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이 이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이제 수소를 만듭니다.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리포밍 개질을 시켜주는데 이 메탄가스의 발열량이 100이면 이 수소를 만들면 60으로 줄어들어요. 에너지를 들여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바이오가스도 중요하고 그 그린 수소도 중요합니다. 이게 둘 다가 뭐냐면 탄소 중립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탄소 중립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 수소가 목적이 아닙니다. 수소가 목적이 아니고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오가스 자체가 이미 탄소 중립 가스입니다. 이거를 그냥 천연가스에 혼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그 탄소 중립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이제 가스 회사들하고 이 문제를 상의해 봤더니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바이오가스를 가지고서 전기를 생산하는 REC는 주는데 이 바이오가스를 가지고서 도시가스 혼합됐을 때는 어떤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외래 도시가스 가격보다 낮게 받아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가스공사가 가스를 도시가스를 하다가 수소가 나오면서 수소 도시가스는 버리고 수소 사업으로 돌겠다. 수소를 전 세계 딜리버리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아마 가스공사나 산업부 쪽에서 이런 정책이 세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도 없는 것 같고. 근데 현재 저희가 하수처에서 발생하는 그 바이오가스를 가지고서 발전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발전소까지 보낼 수가 없어요. 즉 바로 도시가스에다 넣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가스 이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그 RFS가 반영이 좀 돼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 청정수소에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된 수소가 포함이 돼야 합니다. 현재는 국내 태양광, 풍력의 생산 여건이 되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매우 높고요. 이 청정수소 생산하기 위해 수전의 설비의 전력이 되게 높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가장 좋은 그 수전의 설비, 수전의 기술이 유럽의 기술이 어느 정도냐면 수소 1kg을 생산하는데 전기 54kW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전기가 계산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석탄 발전소 그리드로 해도 수소 1kg 생산하는데 12,0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만약 태양광 풍력을 가잖아요. 2만 몇천 원, 3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또 하나가 한국에서의 태양광의 그 햇빛을 비추는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했을 때 반입니다. 즉 그 얘기는 한국에서 태양광 풍력을 아무리 해봐야 전기값은 되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높은 전기값을 가지고서 수소를 만든다는 것은 이건 경제성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전량수소를 수입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도 산업부에서는 현재 뭐냐면 수소 생산 기지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이오 수소가 빠져 있고요. 수준의 수소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부의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에 바이오 수소가 포함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가 청정 수소가 현재 산업부에서는 청정 수소 범위에 수준의 수소만 포함이 되어 있지 바이오 매스로부터 생산된 수소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함이 되어야 하고, 왜냐하면 국내에서는요 청정 수소를 생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준의 기술 자체가 아직은 경제성을 가지려면 10년 이상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다 하더라도 국내의 신재생 에너지 수율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 수소를 가지고 경제성을 갖기는 불가능합니다. 그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수소를 향후 10년 동안은 뭐로 만들어야 하냐면 바로 바이오매스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정작적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배려나 또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조발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장을 맡아주신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전용환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금방 소개를 받은 홍익대학교 전용환입니다. 김국현 대표께서 바이오매스의 지금 현황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바이오매스가 가지는 역할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만은 전력 시스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바이오매스 발전기는 회전기이고 또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자체로서 전력 시장에 관성하고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또 그 가치를 갖다가 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소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토론자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자가 여러분 나와 계시는데 먼저 산업계 그리고 연구계 마지막 정부 쪽 이렇게 순서로 토론을 하시도록 그렇게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론 순서대로 해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진에너텍의 김기환 대표님 와 계십니다. 김기환입니다. 두 번째로 나무와 에너지의 이성재 대표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태희 박사님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부 이주창 폐자원 에너지 과장님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 이재식 재생에너지 정책과장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먼저 김기환 대표님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전반적인 어떤 그 중에서 그 유기성 어떤 폐자원 이제 환경부에서 오늘 뭐 바이오가스에 대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제 포커스가 유기성 폐자원에 대해서는 바이오가스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기성 폐자원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스를 추출하고 나면은 소화 슬러지가 이제 대규모로 남습니다. 보통 한 60 내지 70% 소화 슬러지가 남는데 이거에 대한 처리 방안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소화 슬러지의 어떤 그 처리 방안을 보면은 크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그 바이오차를 만드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발전소 에너지로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이오차 같은 경우에는 목재 가지고는 이제 양산에 성공했다는 그게 있지만은 유기성 폐자원을 가지고 바이오차로 생산할 때는 뭐 악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실험실에서는 성공했지만 아직까지 양산 규모까지는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가 들어간데 소화설러지는 현재는 그 환경법상에 있어서는 그 R-9-5의 재활용 기준이 보면은 하수설러지, 가축분뇨, 폐수설러지만 국한돼 있어가지고 그 소화설러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환경부에 그 향후 이제 방향이 그 유기성 폐자원에 대해서 그 소화설러지도 그 고형연료 그러니까 발전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할 때에 전반적으로는 보면은 바이오가스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수설러지라든지 일부는 발전소에서 고형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가스를 하게 되면은 이후에 그 비용도 많이 들고 에너지 효율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직접 고형 연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건조해서 발전소 고형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방향도 같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유기성 폐자원이 고형 연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는 악취 문제가 그동안 제일 컸었습니다. 발전소에서도 대규모로 사용하다가 이 악취 문제가 되면서 사실 그 사용을 중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거 악취 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술이 개발됐고 그렇다면은 어떤 발전소에서 직접적으로 고형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어떤 악취를 재고 나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어떤 에너지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훨씬 더 어떤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두 개로 좀 나누셔가지고 무조건 모든 것들은 유기성 폐자원은 바이오가스를 뽑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싶고 계신데 둘로 나누어서 발전소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연료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더 초점을 맞춰 주시면은 에너지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성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폐자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가스를 뽑고 난 다음에 이후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사업화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그 소화설러지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그 기술 추이에 따라서 좀 더 융통성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한 대표님께서는 좀 더 부과를 해서 유기성 폐자원의 그 소화설러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나무와 에너지 이승재 대표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나무와 에너지의 이승재입니다. 바이오에너지 포럼은 저희도 이제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4년 전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요. 다른 선진국들이 탄소 중립을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대부분 다 바이오에너지의 비중이 재생에너지에서 상당히 높은데 유독 우리만 정책적 혼선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미진한 점을 바로 잡아보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출범한 사단법인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발제자의 발표에서도 이 여타 선진국과는 다르게 비중이 낮은 바이오에너지를 좀 활성화시키고 국민적인 인식도 제고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선진국들의 바이오에너지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오히려 좀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재생에너지 전체로 놓고 봤을 때도 이 목질계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서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점은 이 열 에너지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토론자로 참여를 했는데요. 우리가 탄소 제로를 정책 방향으로 잡고 기본 계획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려면 축산 바이오가스, 유기성 폐자원, 목질계 자원 등 바이오매스를 직접 연소하거나 또는 열분해하여 생산되는 열을 열 배관을 통해서 에너지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용 자원을 활용해서 자원 순환 방법으로 탄소 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자료를 좀 만들어 갖고 왔는데요. 자료에 52페이지 보시면 우선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거 보면
이 지역 분산형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0년에 발표한 자료에서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 중에서 열 형태, 즉 냉방과 난방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51%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종 에너지의 전기가 사용하는 비중의 무려 3배에 이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국토부 기준을 보면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5가지입니다. 냉난방, 급탕, 조리, 환기, 조명 이렇게 5가지인데 그중에서 냉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48.1%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지방으로 갈수록 이 냉난방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농촌문제연구소가 발표한 거 보면 도시에 비해서 2배가량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지역에서 난방으로 사용하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에너지 비용은 24% 이상 줄이고 온실가스는 기존 대비해서 23% 이상 감축하고 대기 오염 배출 물질을 46% 이상 줄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열과 지역 난방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법제화하거나 제도화해서 지역 난방 그리고 재생열에 대한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독일이 대표적이죠. 독일의 RHO는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열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만든 거죠. 그런데 그 이전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열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재생열을 이용하고 이것을 지역 난방에 사용할 경우에 대한 지원 제도를 갖춰서 지금 현재 지역 재생에너지 난방 비중을 14%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프랑스는 원자력 비중이 워낙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재생열 에너지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 제도를 만들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에 보시는 배관도 같이 생긴 지도는 실제 독일 상트피터 마을이라고 하는 독일 검은숲에 있는 지역인데요. 열 배관망입니다. 마을에 중앙난방을 만들어서 열 배관을 통해서 무려 30가구가 30개 건물이 바이오매스로 난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독일의 라인강 지역에 있는 몇 개의 마을들, 몇 개의 도시를 열 배관으로 엮은 열 배관도입니다. 이게 40km에 달하는데 10수년 동안 건설한 열 배관망을 통해서 다양한 열 에너지원으로 50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난방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난방 혜택을 보고 있는 것에서 더해서 이제는 냉방까지도 냉난방을 겸용하는 열배관을 만들어서 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강 지역에서 40km에 이르는 열배관의 바이오매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벌써 20%에 육박합니다. 54페이지에도 자료를 제가 올려놨는데요.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력 생산에서는 8.8%지만 난방 분야에서는 17.4%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중에서 17.4% 중에서 대부분은 이 바이오에너지가 차지하고 있고요. 바이오에너지 중에서도 목질개 바이오매스가 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바이오매스를 전기 생산에 전력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매스를 기본적으로 열로 이용했을 때 더 효과적이다 하는 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산림청도 관련해서 우리나라 산림청도 관련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간의 실패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전국에서 3개 마을의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충북 괴산군에 설치되는 사례를 제가 그래프로 가져왔는데요. 70kW급 목재칩 가스피케이션 열병합 발전 설비하고 400kW급 목재칩 보일러 한 대를 가지고 마을의 70가구에 열을 공급하는 사업이고 여기서 얻어지는 생산하는 전기는 소량의 전기는 이 마을의 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자면 전기를 우선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설비가 아니라 열을 공급하기 위한 열 추정 방식의 열병합 발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설치하는 4만 리터짜리 단열 축열조도 있는데요. 온수를 24시간 저장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이후에 태양열이라든지 바이오가스들에서 나오는 폐열을 다시 저장할 수 있는 마을의 에너지 허브로 사용한다는 계획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1차 에너지 기준으로 열 부분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매우 적습니다. 예, 특히 냉난방으로 한정을 하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냉난방의 3.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주요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서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냉난방 부분에 재생에너지가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춰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역 단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열 의무 사용제를 법제화하고 집단 난방과 소규모 열 공급 사업에 재생열 에너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열배관 인프라에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지금 시점에서의 우리의 재생에너지 지원책은 FIT가 아니라 RPS입니다. 이 RPS 제도 하에서는 각 재생에너지 원별 차등 지원이 불가피하고 이걸 REC 가중치를 통해서 조절하고 있는데요. REC 가중치가 이 규모에 따라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질개 바이오매스는 미용의 경우에는 2.0까지 부과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대형이나 소형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현재는 대형 화력 발전에 목재 펠릿이 다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분산형 에너지를 육성하겠다 하는 정책을 확고히 발표하고 있는 만큼 재생열 에너지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REC 가중치를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재 대표님께서는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활용을 하면서 냉난방 등 열 에너지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냉난방을 하는 그 히트펌프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우리가 유의하게 들어야 될 그런 코멘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태희 박사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태희입니다. 오늘 주제가 에너지 안보, 그다음에 순환 경제,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씩 생각해 보면 에너지 안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약간 경제성 측면을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순환 경제라 하면 저희가 환경정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면 저희가 수용성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제성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바이오 에너지 자체가 바이오매스 자체가 경제성을 띄기가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계획이라든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경제성을 확보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발표 자료도 있었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3차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 계획을 통해 가지고 그전에는 없었던 바이오매스의 부존량과 이용량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계획을 통해 가지고 경제성을 확보해 간다고 하면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지역별로 부존량과 그 이용량에 대한 통계가 확실시 되고 그것에 기반한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국내 수소 생산량이 25%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수치를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수소 경제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소도 있지만 해외에서 직접 생산해서 도입하는 것도 우리가 안보 차원에서 가지고 온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수치화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어떠한 좀 기준을 좀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통계가 먼저 수립돼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환경성 같은 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행히 그 우드 펠릿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나왔었는데 우드 펠릿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온실가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원목 제거에 대한 문제들이 좀 이슈가 있는데 그 얘기는 오늘은 일단은 큰 메인 이슈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더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왔던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제가 보기엔 이제 바이오 SRF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오 SRF가 제가 알기로도 일단 폐지류, 농업 폐기물, 폐목재
식물성 잔재, 초분유 폐기물, 기타 등이 일단 고형 바이오 고용연료 저희가 정의를 하고 이에 대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품질을 저희가 등급을 매겨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은 바이오 고형 연료가 일반 우드 펠릿에 비해서는 미세먼지도 좀 많고 질소산화물도 좀 많은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친환경성을 가지는 것에 대한 바이오매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분화된 구분이 필요하지 않나. 오늘 진짜 그 제시하셨던 이제 바이오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성에 기반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기준이 세워지면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나중에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도 따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바이오 SRF 때문에 내포, 나주, 전주, 포항 등에서 발전 사업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열과 전력을 공급하는 열병합 발전이 이러한 바이오 SRF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지만 주민 수용성에 막혀서 운영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어려운가, 이 수용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가장 큰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이오 SRF 자체에 대한 우리가 조금 더 그 내부적으로 세분화된 친환경성을 조금 더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 선별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환경성이라든지 좀 개선해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태희 박사님은 역시 그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 통계 자료와 목표를 잘 매칭을 시켜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부의 이주창 폐자원 에너지과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환경부 폐자원 에너지과장 이주창입니다. 우선 바이오 에너지는 뭐 기후 위기 극복이라든지 순환 경제 달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비롯해서 선진국들도 뭐 폐기물을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화하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뭐 여러 사례들이 일단 발표됐지만 뭐 덴마크 같은 경우는 뭐 도시막 내 가스 중 바이오 가스가 한 20년도 기준으로 한 23%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23년도에는 그 비중을 한 3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단 뭐 그 앞전에 축사나 일단 뭐 차관님께서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이라는 큰 그림 아래 작년에 이제 국회 심의를 통해서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 그리고 유기성 폐자원 활용한 바이오 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총칙법 등을 제정을 했고 뭐 순환경제라든지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가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환경부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좀 약간 소개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 분뇨, 뭐 하수 슬러지 같은 유기성 폐기물이 하루에 한 22만 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통계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성 폐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바이오 가스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뭐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을 해서 좀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들을 좀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법에서 바이오 가스 법에 따라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도입이라든지 바이오가스 시설 확충 그리고 시설 확충에 따라서 생산량 확대, 바이오가스 사용 권고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이용 촉진을 좀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생산 목표제 같은 경우는 지자체나 대규모 배출자 처리자에 대해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뭐 자료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바이오가스 시설 확충을 통해서 뭐 바이오 가스 생산량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22년도 4개소, 뭐 23년도 4개소 선정을 해서 총 8개 지역에 대해서 통합 바이오 가스 생산량을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일단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촉진을 위해서 아까 전에 뭐 의무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일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바이오가스 사용을 권고를 하고 그리고 성과 평가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좀 이용 활성화를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외에 일단 뭐 메리가스 포집이나 활용 확대 등을 일단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간 일단 뭐 발표에서도 일단 나왔지만 바이오 SRF 제도를 재활용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바이오 SRF랑 일반 SRF랑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좀 차별화를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SRF 자체를 지금 재활용법에 넣은 거는 일단은 SRF 자체를 폐기물로부터 뭐 일단 생산해낸 재활용 제품으로 일단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재활용 제품에 대한 뭐 그냥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혜택들은 재활용 제품과 뭐 상응하는 그런 기준들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일단 말씀들이 나왔고 앞으로는 뭐 플로어에서 또 말씀을 해주실 텐데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을 저희 쪽에서도 오늘 논의가 되고 나온 의견들을 저희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앞으로 좀 바이오 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건지 현실적으로 일단 뭐 좀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환경부에서는 순환경제 사회부 촉진법 등 지금 여러 가지 그 현실적으로 바이오매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들을 많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부 이재식 재생에너지 정책과장님께 예, 그 산업부 재생에너지 정책과장입니다. 뭐 앞서서 그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간략하게 산업부에서 뭐 저기 이제 추가해서 말씀 뭐 드린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재생에너지 뭐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짚고 이제 넘어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상당히 비중이 낮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태양광 위주로 늘려나가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의 한 8% 가까이 이렇게 많이 늘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예전에는 뭐 2010년대 초반에는 바이오 에너지가 이제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에너지원이었는데 최근에는 태양광이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면서 태양광이 한 전체 재생에너지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바이오 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용에 좀 국한시켜서 보면 저희가 이제 발전용 같은 경우는 RPS 제도를 통해서 REC라는 추가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크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전용 위주로 보면 그 바이오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이제 목재 펠릿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SRF가 일부 있고 그다음에 하수 슬러지 등 이런 유기성 고용 연료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제 재생에너지 주 원인 태양광 또는 풍력이랑 다르게 이제 바이오 에너지는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이 태양광 풍력은 그 자연원에 따른 이 간헐성이라는 이제 그런 그 치명적인 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이오 에너지는 이제 출력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으로 장점도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다른 재생에너지랑 다르게 바이오 에너지는 일단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좀 특성이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연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 다른 관계 부처들이랑 좀 협업이 상당히 필수적이고 그러니까 산업부 독단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정책은 하지만 사실은 바이오 정책은 환경부, 그다음에 산림청, 그다음에 농림부 이런 부처들이 사실은 이 앞단에 에너지 연료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부처랑의 어떤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라서 사실은 좀 더 정부 차원에서 핸들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 에너지원인 것 같고 또 다른 이 뭐 연료를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주민 수용성 악취 문제도 아까 앞서서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또 장애 요인으로는 그 여러 가지 그 온실가스 뭐 바이오 에너지가 이제 온실가스로 카운트를 하지는 않지만 실제 또 이 발전단에서는 실질적으로 나오는 포션도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 뭐 단체 측하고 여러 가지 그런 온실가스에 대한 논란도 조금 있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는 이제 바이오 에너지에서 크게 일단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앞서 이제 재생에너지 한 25%를 차지하고 그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목줄기의 바이오 에너지원을 쓰고 있는데 주로 목재 펠릿을 주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또 재생에너지 절반 이상을 초기에 저희가 수입 목재 펠릿으로 충당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50%가 현재 넘고 이제 산림청이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저희 미이용에 대해서 별도의 경제성을 높게 가중치를 둬서 확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수입 목재 펠릿을 많이 쓰고 있어서 그거를 국산 국내 미이용 펠릿이라든지 국내 유기성 고용료 버섯 배지라든지 하수라든지 이런 걸로 사실은 대체하는 게 저희로서는 또 가장 어떤 중요한 정책 과제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부나 이런 그 산업계에서 노력을 해줘서 이 국산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면 저희로서는 사실은 상당히 환영이고 가급적 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태양광 풍력의 보급이 워낙 국토도 적고 어렵기 때문에 바이오 에너지를 활용하려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합니다만 앞단에서의 여러 가지 나오는 어떤 그런 자원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미이용 같은 경우도 이제 가중치를 높게 해서 많이 주고 있는데 또 사실은 이제 이 산림청에서도 그에 대해서 엄격하게 어떤 원료의 품질 관리 등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또 경제성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이런 그 원목을 섞어 쓰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수입산 뭐 목재 펠릿이 둔갑했다든지 사실 품질 관리가 쉽지 않은 문제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련 부처에서 그것들을 좀 잘 그 규정화해서 연료를 잘 관리를 해서 그 연료가 나오면 사실은 저희는 좀 더 가중치를 높게 주더라도 그걸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또 그 발제하시면서 몇 가지 조언을 주셔서 가중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침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가중치를 3년마다 주로 개정을 하는데 연구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이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좀 필요하고 잠재량도 있고 하다면 가중치는 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가중치가 또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닌 게 한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가중치 1이라는 게 이제 태양광에 연동시켜놔서 태양광과 같은 가중치를 줬는데 이 태양광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 연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 발전, 효율 발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모듈값 이 급격히 인하되면서 REC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뭐 머지않아서 사실은 이 중장기적으로 REC는 0으로 수렴하게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이오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높은 가중치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경제성에 대한 그 항구적인 어떤 그 보존 장치는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사실은 고민이 앞으로 또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태양광과 풍력과 다르게 이 정부가 경제성을 높게 주고 이거를 사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좀 같이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소규모 이 분산 발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바이오 에너지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현재는 그렇지 이제 않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석탄원소도 많이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가중치만 높게 준다고 사실은 소규모 발전소가 많이 생길 것인가라는 거는 또 다른 이 좀 그 어떤 제가 검토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소규모 발전으로 이걸 유도할 것인가는 아무튼 현재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이런 환경을 바꾸기에 충분한가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서 저희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인 것 같고 뭐 아까 수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이제 옆에 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필요하면은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근데 수소국 차원에서도 이게 저희가 이제 국내 자원으로 만들기에는 국내는 여러 가지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채우기도 급급해서 국내 자원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면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어서 이 값싼 해외에서 좀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가져오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바이오 에너지가 주로 수입 목재 펠릿을 사용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국산 미용 목재 등 이제 그 바꿔 나가는 그런 쪽으로 계속 신경 쓰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중치는 뭐 3년마다 개정을 하는데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역시 그 경제성을 이제 최후에 최종적으로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경제성을 가질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성을 가질 때까지는 어떻게든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받침이 돼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그 풍력이나 태양광이 그 변동성 전원임에도 이제인데 이 바이오 쪽은 이게 관성을 가지고 있고 유연성 자원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보면은 이런 자원들은 관성하고 유연성을 갖다 시장에 팔아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안정화 전력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매도 안 되는 소스이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잘 우리가 이걸 설계를 해서 가면은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갈 길이 많아서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도 많고 고민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발제를 해주시고 또 토론을 많이 해주셨는데 서로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면은 여기 발제자하고 토론자 사이에 있으면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환경부 그 과장님께 저쪽에 아까 보면은 가스와 관련해 가지고 유기성 폐자원에서 가스를 뽑고 나서 잔재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하수 슬러지나 뭐 잔재물 일부는 일단은 뭐 발전에도 일단 사용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앞으로 뭐 바이오 가스 뭐 하면서 이제 잔재물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추가적으로 저희도 한번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일부는 뭐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SRF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쨌든 고용연료 같은 경우는 지금 발열량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품질 기준이나 연료에 대한 제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족을 하면은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소화 설러지 같은 경우는 현재는 아마 여러 가지를 섞으면은 지금 현재 R-9-5 상향은 거의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연구를 좀 더 해서 그 소화 설러지도 그 고형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 같은 걸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토론하시는 분들 사이에 그 질문이 더 이상 없으면 우리 플로어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플로어 쪽으로. 네. 제가 소형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점입니다. 정책적인 면에서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게 뭐냐면 자원이 유한한데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50메가, 100메가 뭐 이거 한다는 건 이건 거의 뭐 거꾸로 뭐 수입 펠렛 갖다 때려든가 뭐 하라는 우리 되는데 저희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하고 방향을 가야 한다면 분산형 전원은 대형이 아니고 소형으로 그 지역에 맞게끔 그러면서 용량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야만이 이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그다음에 그 불법적인 산림자원 이제 목재로 가야 할 걸 결국은 그 연료로 가면 국가적으로 손해고 또 하나는 결국은 그게 악순환을 이루거든요. 연료 가격은 가격대로 올라가고 경제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다면 대형 발전에 대해서는 바이오매스 발전에 어떤 제약을 둔다든가 어떤 특혜가 없어져야 한다고 가지고 두 번째 이제 아까 그 우리 경국현 대표께서 그 바이오 SRF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폐기물 관련된 바이오 SRF가 아니고 재생 가능한 게 아니고요. 재생 가능하지 못한 거의 목질계 쪽에 우리가 쉽게 보면 이 책상에 이 요걸 부시면 이거 폐기물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실질적인 목재가 9알 내지 9알 5불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여기에
페인트나 호르몬이 묻었다 해서 이걸 완전히 폐기물 형태로 분류를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분류 재개를 좀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원으로 써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게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소각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소각장에서 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제 제가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건데 미용 바이오매스 산림 자원으로 충당한다는 건 대기업은 얼마든지 돼요. 왜냐 가격을 높여주면 되니까 싸게. 그 대신에 그 REC 이행하고 RPS 이행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재생 아까 우리 경근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같은 이제 나무로 쓰는 건 비재생 폐기물로 제조된 SRF를 뺀 재생 가능한 목질개 이런 쪽은 바이오 SRF에서 어떤 그 구분을 조금 완화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터진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일단 그 첫 번째 주신 질문은 그러니까 이 발전소 같은 경우 규모를 좀 차등화해서 지산지 소용으로 지역의 분산형으로 쓸 수 있는 바이오 발전소에 대해서는 좀 더 경제성을 좀 더 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뭐 취지에는 적극 저희가 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 지금 이 목재 펠릿은 보니까 이 발전소 단계가 있고 또 하나는 연료 수집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최종적으로 지역 내에서 이 목재를 수거를 해서 산이나 이런 데서 목재 수거를 해서 지역 내에 발전소를 쓰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현재 이제 일부 목재 펠릿을 만드는 국내 형태를 보면 사실상 이 연료 수집을 대규모로 이미 이 연료 수집 단계에서 전국에 있는 이 어떤 미활용 자원들을 다 긁어 모아 가지고 그렇게 공급하는 구조로 많이 좀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발전소 단계에서만 소규모에 대해서 가중치 좀 경제성을 높게 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앞단에서의 이 연료 수집 전체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대형화해서 가져와서 다시 이거를 지역으로 보내면 그거는 또 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분산형 형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산림청이랑 같이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충분히 그래서 어떤 지역 내에서 그렇게 갈 수 있는 형태로 연료 수집 단계도 그렇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발전소 단계도 가능하다면 그런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을 좀 더 주고 대형화는 좀 낮추는 거는 충분히 뭐 제가 검토해볼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바이오 SRF 중에서도 약간 뭐 비재생과 재생을 구분을 해서 별도로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셨던 것 같고, 그 부분이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SRF랑 바이오 SRF를 별도로 일단은 품질 기준이나 뭐 함량 기준 뭐 그런 부분들을 두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바이오 SRF를 뭐 재생이나 비재생 두 가지로 일단 이원화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한번 돌아가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또 그 특성에 맞는 기준이라든지 품질 기준이 또 세분화가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다른 문제들은 없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점점 세분화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맞는 거냐라는 부분들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일단은 어떤 의도인지 어떤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이해를 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일단은 뭐 한번 돌아가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리를 꼭 그 바이오매스에서 뭐 미용이다 뭐 펠렛이다 그게 아니고 목질개로서 그 성분이 90% 이상이다면 그 자체를 과잉의 바이오매스를 분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를 바이오 SRF 얘를 이 책상을 이제 폐기물이 돼버리면 이게 SRF거든요. 분류를. 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법은 두 번째고 현실은 이걸 목질개로 쓰고 있어요. 현재. 네.
그러다 보면 거꾸로 이거를 그냥 광해 목질계 바이오매스로 붉고 SRF로 하지 말고 분류를 그렇게 가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바이오 에너지 포럼의 정책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경선입니다. 아까 그 소화 슬러지 관련해서 김기한 대표가 이제 과장님께 그 소화 슬러지의 고용 연료화를 위한 어떤 규정을 한번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질문을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제 25년부터 바이오가스가 의무화가 되면 주로 이제 통합 바이오가스를 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수 슬러지, 죽분, 뭐 음식물 폐기물, 그리고 동식물성 식물성 잔재물 등 여러 가지를 이제 그냥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집어넣어서 이제 바이오가스를 뽑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그 설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 기존에는 하수 슬러지 같은 경우, 그다음에 가축 분유 같은 경우는 소화 슬러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3의 R-9-5 기준에 따라서 고용 연료가 가능한데 음식물 폐기물은 그게 안 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네.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같이 통합 바이오가스화해서 나오는 그 통합 잔재물이 거기에 음식물 폐기물이 성분이 섞여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그 법적인 지위를 어떻게 지위와 성격을 어떻게 인정하고 실제 고용 연료화를 하려고 할 때 현재 R-9-5 기준에는 이게 빠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 보완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물어본 것 같고 또 음식물 폐기물뿐만 아니라 동식물성 잔재물도 같이 이제 통합 바이오가스 하게 되면 현재는 R-9-5에는 동식물성 잔재물의 고용 연료화 근거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제 그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방금 저희 고은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좀 비슷한 취지이긴 하지만 조금 더 제가 부연 질문 드리면 이제 바이오 SRF와 관련된 건데 현재 그 미활용 바이오매스가 이제 전국에 굉장히 이제 산재해 있고 에너지 잠재량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일부가 버섯 배지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롭게 발굴이 돼가서 발전 연료로 사용되고 있고 또 다양한 이제 농업 부산물들 뭐 앞으로 이제 그 뭡니까 스마트팜이라든가 수경 재배가 확산되면서 이 농작물 재배할 때 쓰이는 배지들이 굉장히 많이 전국적 발생이 됩니다. 뭐 파프리카라든가 오이, 뭐 그다음에 뭡니까 멜론, 뭐 토마토 이런 것들이 이제 배지 기존의 그 노지 재배가 아니라 땅에 뿌리를 내려서 그 키우는 재배가 아니라 배지에다가 그걸 심어서 재배하게 되면 그 배지는 주로 이제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진 배지인데 뭐 피피코트라고 코코넛 뭐 이런 찌꺼기 같은 것들로 만드는 식물성 잔재물 배지인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이걸 이제 에너지 연료로 만들려고 할 때 이 결국은 이제 바이오 SRF로 현재 분류로는 바이오 SRF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 SRF로 분류가 돼서 에너지화 하려고 할 때는 이 바이오 SRF의 가중치가 워낙 낮고 그다음에 바이오 SRF에 대한 그 인식도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걸 연료화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이게 전국적으로 산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수거하고 수집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의 좀 정책적 관심이나 뒷받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건 지금 현재 당장 지금 수준에서 뭐라고 저희 쪽에서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하고 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하고 관련 내용이 있으면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용 산림자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나와 산에
간벌을 하든 수종갱신을 하든 하고 목재로 쓸 거 내리고 나면 옆에 잔재물은 안 내리거든요. 왜 그러냐? 그걸 내려서 내려놓으면 폐기물이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드니까 안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류가 변하지 않았는데 그걸 분류가 어떻게 하면 바이오 SRF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뭔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산불 나면 불쏘시개가 되고 수해 나면 그게 떠내려와서 이게 그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다음 그거는 어떻게 분류를 해가야 할지 원래대로 하자면 바이오매스 그냥 순수 미용이든 미용 잔재물이거든요. 근데 일반 주민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면 SRF자만 들으면 전부 폐기물로 생각하고 나쁜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도 한 3, 4년을 굉장히 좀 시달렸어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가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거를 현지 산지에서 내려가지고 이걸 자원화를 해야 하는데 그냥 싸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뭐를 해야 하냐면 산림 벌채를 하든가 간벌을 하든 뭐를 할 때 허가 조건에 그걸 반드시 어느 장소에 일정하게 갖다 놔서 자원으로 재활용해야 한다는 그런 단서정을 단다면 제대로 된 활용을 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플로에서 또 다른 분. 네. 예, 발제 내용 잘 들었고요. 저는 그린플라스틱 연합회 전영률 사무국장입니다. 저는 이제 환경부하고 산업부에 좀 건의 사항인데요. 하나는 이제 아마 지금 폐자원 에너지 정책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현장 의견인데요. 제철소에서 지금 이제 탄소 국경세 이제 유럽에서 2026년도에 그게 이제 발효가 되면은 시행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기들이 이제 호주 같은 데서 미분탄을 섞으면은 이 바이오매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매스를 혼합을 이제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 실적이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제철이나 이제 포항제철이 이제 그것을 생각하는데 가축분뇨법에는 그 제철소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소속로하고 아마 열병화 그 시설에만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아까 현대제철이나 포스코에 갈 수 있는 그런 제도 그 제철소란 말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시행규칙 개정에서 그걸 하나 좀 건의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합회가 이제 그 생분해 수지도 이제 하고 바이오 플라스틱도 하고 생산을 이제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업체들이 모여 있는 그런 협회인데 같이 이제 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애로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산업부 과장님한테는 이제 건의 이제 현장 의견입니다. 그 아까 REC를 관련해서 보통 이제 지자체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국고지원부는 이제 예를 들어서 7대3이다 그러면 70은 이제 산업부가 가져가고 30은 지자체에서 그 REC 그 분만큼 이제 가져가는데 문제는 이제 지자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민간 농협이라든가 농림부의 영농법인이 이렇게 설치할 경우에는 보통 농림부는 4대 3대 3입니다. 환경부는 농협에 바이오가스를 할 때는 7대 국고 7이고 2가 이제 지자체고 10인데 이제 그 지자체 분을 좀 그 농협이나 민간 그 영농법인이나 이제 농업법인 주식회사나 이런 데다 좀 해야 하는데 그냥 이제 산업부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그 지자체에 가서 알아서 하라.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지침이 아마 그런 그 내용인데 거기다가 지자체가 그렇게 하면 되게 튕기거든요. 가면은 뭐 이제 자기들이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민간 부분한테 좀 줄 수 있다는 그런 단서 조항을 하나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좀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그 내용은 그 구체적인 민원은 모르고 이게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지자체나 정부 쪽에서 다른 부처라도 이렇게 국고 지원을 할 때는 어차피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의 이 투자분만큼 정부가 투자한 비용만큼은 당연히 이제 정부가 회수를 하는 구조라서 그 REC를 정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냈으면 지자체가 가져가는 수익 구조로 그건 대원칙 하에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이제 지자체가 국고나 이런 걸 통해서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에서 나오는 수익을 그 포션만큼을 가져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민간에 그냥 무상으로 이전하는 거는 조금 그는 저희 큰 원칙상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마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전하자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조금 제가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큰 원칙이 좀 있어서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플로어에서 더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주식회사 지환의 황금현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그 산자부 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재 신재생법이나 그 RPS 사업에 따른 REC의 가중치 같은 경우 폐기물 에너지에 대해서 바이오 분열만큼 인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 그 저희가 RE100 사업을 하려고 보면 그 폐기물 분열에 대한 그 폐기물 에너지에 대해서 바이오 분열이 된 부분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에너지로 인정된 그 바이오 분열에 바이오에 대해서는 그 신재생으로 좀 RE100 사업을 거래가 좀 곤란한 상태가 있는데 요거를 그 개정해 주실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문의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의는 제가 처음 일단 접한 사안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 법상 재생에너지로 신재생으로 분류가 되는데 RE100에서 인정되지 않는 포션이 있다라는 말씀 질의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REC에서는 폐기물 에너지 중에 바이오 분열만큼 가중치에서 바이오 분열만큼 인정을 해주는 걸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그 고시가 나왔던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 폐기물 에너지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오 분열만큼의 신재생 에너지로 인정을 좀 받고 있지만 신재생법과 REC 사업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지만 RE100 사업에서는 지금 그걸 인정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에 대한 지금 문제가 있다 보니 이걸 같이 다 통일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 한번 그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신재생법에서 원래는 폐기물을 재생에너지로 인정을 했다가 저희가 19년도 말에 법률을 개편을 해서 비재생 폐기물을 원칙적으로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걸로 했고 그게 사실은 이제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엄격한 기준이라서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폐기물 중에 재생에너지 포션에 대한 재생에너지로부터 나오는 이제 재생 가능한 폐기물은 저희가 재생에너지로 법률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RE100에서는 이게 이제 저희가 저희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글로벌리 그 CDP 위원회랑 클라밋 그룹에서 영국에 있는 그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체계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을 엄격하게 이렇게 제안을 해놓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이제 그쪽에서 원래 인정을 안 해줘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그게 확인상 어려워서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제외를 한 건지는 제가 한번 가서 좀 더 좀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제 기준에서는 그 폐기물에서 바이오 분열만큼은 인정을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REC 사업에서는 다 이런 게 인정이 되지만 RE100에서는 뭐 빠졌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확인이 어려워서 뭐 이렇게 편의적으로 제외를 한 건지 아니면 좀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그 발제부터 해서 토론 또 그리고 또 플로어에서 질문까지 상당히 그 열띤 그 분위기를 가진 토론회였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걸로 한 분 더 계시네요. 네. 네, 대우도에서 그 ESG 실천학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얘기는 이제 정책에 관한 얘기들이 거의 다 이제 지금 나눠지는 이야기들 같은데 농촌에서 있는 이야기를 조금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지만은
버스 폐배지를 이용하는 이용 방법에 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버스 폐배지는 주로 이제 표고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느타리 같은 방식은 이미 이제 뭐 그 사용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버스도 그렇지만 일반 농가들이 하는 것은 지금 옛날과 달리 시설하우스가 거의 다이기 때문에 시설하우스에 대한 실현들은 오래전에 있어 왔었습니다. 20여 년 정도 있어 왔던 것이었는데 버스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시설하우스에 집어넣어서 생산의 세계가 뭐 1.8배까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미 있어 왔던 것이었습니다. 또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 종사하시는 이제 하박사님 같은 분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을 SNS 띄울 정도로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 시설 제설하는 분들에게 다 알려진 분들이거든요. 깊이 이제 관련 기관을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정책화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처소도 그렇지만 버스도 엄청난 시설 안에 들어있는 배양 방식들입니다. 근데 이걸 포집하는 기술과 농축하는 방법이 있다면 재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한 방식들입니다. 실제로 해왔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해왔던 일들이고 그다음에 표고는 분쇄를 해서 깔집으로 쓴다거나 이건 있어 왔던 것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발효 방식을 통해서 20여 년간 컨설팅을 해왔던 것인데 이 발효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스를 포집할 수만 있다면 상당한 기술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곳곳에 우수농가들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요. 기술 지원을 해 주시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기계를 만들어 주시면 훨씬 우리 농축산에서 발생하는 염려스러운 그런 그 탄소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상당한 80% 이상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농축산 부분에 관계되는 관계자가 나와야 되는데 두 관계기관이 환경 부분하고 좀 긴밀한 이 관계를 가진다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물 같은 경우에 아주 지금 벌써 이게 계량기화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 40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퍼서 온도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그 시설 채소에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것이 표면수라 그래서 아무 관계도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지하수가 말하는 거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물을 퍼서 자원화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관계당국이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 한 가지가 드리는 것은 열전기 분해 방식으로 있는 수소와 자연 방식으로 있는 수소가 뭐가 다른지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이걸 개발한 분이 계신데 열분해 방식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은 이미 국립대학에서 자료한 자료를 제가 SNS 통해서 보고 그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 부분을 좀 왜 다른지를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화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를 하셔서 이런 분을 찾으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그분이 안 되니까 지금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앞은 아주 중소기업이니까 알려지지 않는 기업이니까 그렇고 미국에서 투자를 할 테니까 오라는 이야기가 있어 지금 이민을 가기 직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뭐 답변할 내용이 있으시면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 장시간 다들 집중해서 들으셨는데 피곤하시고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